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참기 힘든 배신을 당했던 60대 여성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왔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하려면 돼지 농장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처음 만날 때부터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농장 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쉬는 날 없이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명절 새벽에도 먼저 돈사를 둘러봐야 했고 몸이 아파도 사료는 제때 줘야 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돼지들은 날씨에 맞춰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겨울엔 입김이 새하얗게 올라오고 여름엔 이른 새벽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그 와중에도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돈사 상태를 확인하고 밤새 다치거나 아픈 놈은 없는지, 밤새 다치거나 아픈 녀석은 없는지, 분만이 임박한 어미돼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료를 챙겨주고 나면 돈사 청소도 해야 했는데 분뇨 청소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냄새야 말할 것도 없고 작업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 농장 일을 시작했을 땐 집에 들어와 아무리 씻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것마저도 몸이 먼저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돼지 전염병이 한창 돌던 때였어요. 가까운 농가에서 수백 마리가 살처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땐 정말 밥이 모래알처럼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보다 더 철저히 소독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저희 농장 쪽으로는 전염병이 비껴갔고 천만다행으로 큰 피해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도 넘기면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왔어요. 슬아에 자식이 둘 있는데 결혼하고 1년 후 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편을 꼭 빼닮아 말수가 적고 침착한 아이였고 딸은 왈가닥의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크면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해졌어요. 사춘기 시절 딸은 꽤나 예민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꼭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한테서 돼지 냄새나? 그러면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하나도 안 나. 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니까 얼른 학교 가.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친구들이 나한테서 돼지 분뇨 냄새 난다고 놀린다고요. 작은 지방 학교라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들 아름아름 알고 있었는데 짓궂은 친구들이 제법 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속상해하고 슬퍼했어요. 반면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듬직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쉬는 날이면 돈사 일을 거들었어요. 사료 주는 것도 도와주고 청소도 함께하며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딸도 크면서 철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 고생을 알아주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훌쩍 커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딸은 공부를 제법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그곳에서 직장을 잡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은 졸업 후 저희와 가까운 지역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부를 이름이 없고 밥을 차려도 두 그릇이 전부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농장 일이 있으니 그 허전함을 달래가며 지냈습니다. 딸은 멀리 살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봤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연애도 하며 활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딸과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매번쯤 집에 와서 농장 일을 거들었고 연애도 딱히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특하다 싶었는데 나이가 하나둘 먹어가도 달라지질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너 요새 만나는 사람 없니? 주말마다 이렇게 집에 와서 일만 하면 데이트는 언제 하려고? 데이트요? 엄마,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때 되면 만나겠죠 뭐.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운 청춘을 왜 그냥 낭비해.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지. 그래야 결혼도 할 거 아니야. 엄마 친구 아들이 요새 선 본다던데 너도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봐 줄까? 선이요? 아휴, 엄마 저 그런 거 별로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휴, 이놈아. 엄마 아빠 닮아서 속정은 깊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렇지. 그러다 노총각 되는 거야. 그런 제 말에 아들은 그저 피식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후에도 연애는 잘 안 하는 것 같았고 하더라도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좀처럼 진지하게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결혼을 먼저 하게 된 건 역시나 딸이었습니다. 딸은 20대 후반에 직장 동료를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먼 타지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 번듯하게 사는 딸을 보며 참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들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딸처럼 아들도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30대 초반까지도 아들에게 별다른 소식이 없더니 35이 되던 해에 깜짝 놀랄 만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고요. 그래, 근데 매번 오면서 왜 물어봐? 그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소개해줄 사람? 설마 여자친구니? 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번엔 그냥 가볍게 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제발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셨죠? 어머나! 알았다! 알았어!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어찌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 나가 이것저것 장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전날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오는 거 아니냐며 오랜만에 마당에서 숯불도 피웠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정말 참하고 예뻤어요. 첫 인사를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은 속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웃음이 어찌나 밝고 좋던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싹싹한 며느리감을 보며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다 같이 선선한 마당 정자에 앉아 차려놓은 음식도 먹고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고구마를 구워줬는데 예비 며느리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저 이렇게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처음 해봐요. 진짜 고구마를 이렇게 굽는 거구나. 너무 신기해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봐. 우와,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라. 집에 갈 때 몇 개 싸가지고 가는 길에 간식으로 먹으면 좋지. 진짜요? 그럼 저 많이 챙겨주세요. 저 다음에 오면 아버님이 또 구워주실 거죠? 그래, 그래. 다음엔 이것보다 더 많이 구워주마.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처음 온 집인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몇 번을 더 저희 집에 왔고 한 번은 농장에도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볼 때마다 밝고 활기찬 모습에 아들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20대 때 사돈어른이 사업을 하시다 완전히 파산이 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고 예비 며느리 또한 생계를 보태다 보니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당장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뜻을 모아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두 분이 면목이 없다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표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솔해 보이던지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하나뿐인데도 저희가 모자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은정이가 얼마나 살갑게 자라는데요. 두 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아들이 좀 무뚝뚝해서 살가운 사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깊은 아이니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유,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위인데요. 저희 은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서로 잘 지내봐야지요. 그렇게 훈훈하게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셨지만 참 올곧고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저희는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방이라 서울처럼 큰 돈이 들진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자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습니다. 딸은 멀리 살아 명절이나 특별한 때만 볼 수 있었지만 아들 내외는 비교적 가까이 살아 자주 얼굴을 봤어요. 결혼하고서 며느리는 참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내려오면 저희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돈사에 나가는데 며느리도 따라 일어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며느리가 아까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은정아, 너 왜 일어났어? 그냥 더 자도 되는데 사료 챙기고 금방 오면 되니까 좀 자고 있어. 어머님, 다들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데 저도 같이 가야죠. 저도 일 시켜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유,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드니까 그냥 쉬라니까. 아이, 괜찮아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일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얼른 같이 가요. 얼른요. 그러면서 귀엽게 장화를 신고 따라오는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돈사에서 일하면서도 묵묵히 시킨 일을 똑똑하게 잘해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니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에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 먹는데 며느리가 오는 날엔 늘 올라오는 메뉴가 있었답니다. 바로 해산물이었어요. 며느리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턴 시장에 갈 때마다 꼭 챙겨 사왔거든요. 남편도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밥상이 달라진다며 좋아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마누라 밥상부터 달라지네. 그래, 은정아 고맙다. 내가 오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주 와야겠네요. 매번 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자주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고야. 그런 날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며느리는 제게 그냥 며느리가 아닌 친딸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멀리 사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자주 얼굴을 비쳤으니까요. 딸도 며느리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저희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니 아들과 딸도 며느리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며느리가 예뻐 보이니 저는 사돈댁도 자연스레 많이 챙기게 됐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고기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서 꼭 보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돈댁이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며느리는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도 늘 죄송해 하셔서요. 앞으로는 안 챙기셔도 돼요. 아유, 아니다. 우린 돼지 농장 하니까 고기는 널린 거잖니. 사돈댁도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내가 우리 집에 자라니 더 챙겨드리고 싶은 거지.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돈댁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렴.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가 참 고마웠던 건 힘든 속내를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정 형편이 어려우면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늘 밝은 얼굴로 싹싹하게 대해주니 제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사돈댁에 더 잘해야 한다고 늘 얘기했고 아들은 정말 사돈댁을 많이 챙겼습니다. 안사돈께서 몸이 안 좋아 입원하셨을 때도 병원비는 아들이 책임졌고 사돈댁 집수리도 아들이 다 해줬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돈댁에 잘해도 저희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가 저희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결혼하고 1년 후 첫 손자를 낳았을 때도 저희는 산후조리 비용을 다 내줬습니다. 농장 일이 바쁘다 보니 직접 곁에서 챙겨줄 수 없으니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없이 며느리, 혼자 손자를 데리고 집에 올 때도 많아졌어요. 사실 시댁을 혼자 온다는 게 본인으로선 불편할 법도 한데 며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자주 왔었어요. 그때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손자도 무럭무럭 자라고 아들네 딸네 모두 잘 지내고 농장도 큰 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더군요.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어요.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집에도 잘 못 오더니 검진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장에서 뭔가 발견됐다기에 처음엔 그냥 용종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과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해왔는데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겁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대장암 3기래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암이라니 귓속에서 멍하니 병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울먹이는 며느리 앞에서 저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걱정하지 말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치료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처음 이상하다 할 때부터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 괜찮다 괜찮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잖니.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며느리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 역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평소에 표정 변화가 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놀란 모습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땐 생각보다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위치상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먼저 종양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항암과 방사선을 함께 진행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한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된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항암을 받는 분들을 봤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밥도 못 먹고 구토에 시달리고 그런 걸 우리 아들이 겪어야 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역시나 항암이 시작되고 아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오심과 구역질에 아무것도 입에 못 댈 때가 많았고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생활 걱정까지 하는 아들을 보며 저희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손자를 돌보면서 아들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한 번씩 연락을 하면 며느리는 늘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별일 없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아이 보는 거 힘들면 내가 가서 봐줄 수도 있고 데리고 와서 봐줄 수도 있어. 다른 거보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먹는 거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요즘 남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직장에 복귀하냐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휴, 그러니 다행이구나. 이게 다 네 덕이다. 내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니 우리 아들이 좋아지나 보다. 고맙다, 은정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늘 저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며 그 시간을 버텨냈고 항암과 방사선을 마친 아들은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후엔 보조 항암 치료도 반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혈색도 돌아오고 어느 날은 집에 오더니 직장에 복귀할까 생각한다며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는 정말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여보, 성재 이번엔 진짜 좋아진 것 같지? 얼굴도 많이 편안해 보이고 그러게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경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이야. 이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휴,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했지. 우리 당분간 손주도 데리고 와서 봐주고 그럽시다. 며느리도 이젠 좀 쉬어야지. 저희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숨 돌릴 수 있게 손주도 데려와 봐주고 아들도 집으로 데리고 와 보살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 무렵 며느리는 아는 사람이 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과 손자는 주말이면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어떻게든 생활의 보탬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은 지 2년쯤 됐을 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재발이라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죠. 항암과 방사선도 더 길게 받아야 했고 경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실은 저 둘째를 임신했어요. 뭐, 둘째? 아니, 언제? 아휴, 둘째라니. 아무튼 축하한다 며느라. 어머님, 축하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아휴,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 걱정 마라. 처음에도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분명 잘 이겨낼 거야. 절망스러운 가운데 찾아온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발 소식에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도 꿋꿋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아들이 이번엔 처음으로 저에게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못 사나 봐요. 저번엔 치료만 잘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이제 너무 지쳐요, 엄마. 성재야,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은정이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하니. 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분명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당장 올라가마. 아들에게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저와 남편 역시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 또 재발이라니요. 하늘이 우릴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항암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다 보니 간병을 온전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아들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농장 일도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저 언제 끝나요? 밥도 못 먹겠고 몸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성재야, 금방 끝날 거다. 이번 한 번만 더 버텨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어떻게 버텨요, 엄마? 저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알아. 그래도 이겨내야 돼, 성재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항암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 역시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가 왔어요. 며느리 배는 불러오고 손주들도 돌봐야 하니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앞으로 성재 병원 다닐 테니까 당신은 며느리랑 손주 신경 써. 돼지 농장은 어쩌고요. 지금 돼지들이 문제야?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내가 우리 아들 꼭 살릴 거야. 당신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살려놓을 테니까. 평생을 돼지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명절이든 주말이든 항상 농장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농장을 내려놓고 아들 곁에 있겠다고 하니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어요. 병원도 함께 다니고 아픈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다리며 정성껏 주물러주고 항암 부작용으로 구역질을 할 때도 옆에서 묵묵히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항암 경과가 좋아지면서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막달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확정되고 나니 그동안 버텨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는지 남편이 갑자기 몸살 기운을 보이더니 하룻밤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폐렴까지 진행되어 지방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죠. 아들 수술을 코앞에 두고 남편까지 쓰러지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아슬아슬하다 싶더니 역시나였어요. 아들 수술 사흘 전 며느리한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양수가 터졌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가려고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어쩐다 진통은? 진통은 왔어? 네, 슬슬 오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친정 엄마도 바로 오신대요. 아버님도 지금 입원 중이시잖아요. 어머님이 곁에 계셔야죠. 저는 괜찮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정말. 일단 조심해서 잘 낳고 성제 수술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네,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원 중이고 아들 수술도 코앞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수술 날이 밝았어요. 그날 아침은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떠지더군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냥 떠졌습니다. 남편은 입원 중이라 옆에 없고 며느리는 출산하고 없으니 보호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수술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겁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뿐이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평생 바르게 살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시는 순간 온몸에 있던 힘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야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나 있었어요. 분만 당일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으로 간 건 알고 있었기에 일단 찾아가서 다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리원 데스크에 가서 물었어요. 여기 한은정 산모 있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직접 왔어요. 아,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가족분이세요? 네.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잠시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은정, 산모님 지금 외출 중이세요. 아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랑 나가셨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누구랑 나갔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비 시어머니 분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어뒀어요. 밖에서 식사하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라니요. 아들이랑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뭔가 사정이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일단 나간 지 얼마 안 됐다 하니 곧 돌아올 것 같아. 기다리겠다고 하고 로비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입구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명은 며느리였고
또 한 명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오다가 로비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은정아, 이분은 누구시니? 어머님. 아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예비 시어머니랑 나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누구신 거니? 낯선 여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황당해하는 그 낯선 여자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정말 큰일이 터진 거구나 싶었어요. 저와 그 낯선 여자,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보다 동시에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 제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에요. 첫째 손자도 낳고 이번에 둘째 낳아서 보러 온 건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8년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결혼했던 거니? 그런 거냐고? 저와 낯선 여자가 며느리를 번갈아 몰아붙였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간호사들이 몰려 나오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셋은 산후조리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속이려 한 게 아니면 이게 뭐니? 제대로 설명해봐. 이분은 누구시고 예비 시어머니는 또 무슨 말이야? 그래, 너 똑바로 얘기해봐. 너 정말 결혼한 거야? 이미 아이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기가 막혀 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 두고 바람을 폈다는 거니?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그럼 둘째는? 설마 둘째도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너 똑바로 얘기해봐. 어머님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대로 산후조리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며느리를 저는 붙잡지 못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한마디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그 낯선 여자 둘 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쪽이었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내 근처 카페라도 가시죠. 카페의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는데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먼저 말을 꺼낸 건 그쪽이었어요. 사실은요, 제 아들이 20대 때 만나던 여자가 걔였어요. 은정이랑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려 했는데 제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네.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제가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 뒤로 저희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둘이 다시 만났다더라고요. 저는 만나는 줄도 몰랐는데 애까지 생겼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던 그 시기에 며느리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간병에 지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숨 좀 쉬라고 배려해 준 시간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일탈의 기회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내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더라고요. 솔직히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하라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저를 설득하던 애가 이번엔 아이 낳고 천천히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진짜 내 손주가 맞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근데 아들이랑 걔가 그런 사이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시기적으로는 아들이랑 만났을 때이긴 한데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건지 아세요? 제 아들 말로는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도 잘못한 거 맞아요. 가정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제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출산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분 역시 이 상황에선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병실로 들어가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내 주저하는 걸 눈치챘는지. 그런데 아들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셨어요? 뭘? 은정이 일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외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대체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안 거야? 사실은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누군가와 연락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슬쩍 봤더니 남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했는데 임신까지 할 줄은 몰랐죠. 성재야, 그럼 그때 냉정하게 끊었어야지. 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왜? 엄마 저 벌써 암투병 3년째잖아요. 아내도 지쳤겠다 싶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를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으려 했던 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며느리가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던 거겠죠. 그런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미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얘기까지 꺼내버리면 얼마나 더 무너지시겠어요. 우리 가족을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그걸 혼자 사귀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진짜 이유였어요.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무렵 아들은 암이 재발해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앞으로 된 재산이 모두 다 며느리 것이 되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기 판정의 재발까지 됐으니 기적적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아들이 떠나고 나면 상간남과 살림을 차릴 생각으로 상간남 집안에선 출산을 핑계로 결혼을 미루고 저희 집에선 착한 며느리인 척 그렇게 두 얼굴로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암을 받으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는 동안 며느리는 아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 순간 저희 모두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이는 상간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아들은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은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와 남편은 속에서 불이 났지만 아들 앞에서 꾹 참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희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픈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 그렇게 떠나버릴까 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만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용서될 줄 알았어? 내가 떠나기만을 바랐던 건 아니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했다고? 둘째가 내 아이라면 한 번쯤 눈 감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런데 이젠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이 엄마도 될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조용히 나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됐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될 거야. 아이 양육권도 재산도 전부 포기하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상간남 소송이고 이혼 소송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그게 싫으면 조용히 나가. 평생 바람 피워 아이까지 낳았다는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아들은 소송 대신 첫째 손자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도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처지였으니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빈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정에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에서 의절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사돈댁을 얼마나 챙겼는지 알기에 오히려 그쪽에서 며느리의 배신을 더 받아들이지 못했나 봅니다. 저희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연락이 왔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 후 상간남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로 신혼집도 얻지 못하고 그 집에 그냥 들어간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벌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1년쯤 지나 아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무렵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엄마, 혹시 애 엄마한테 전화 온 적 있어요? 아니, 없었는데. 왜? 무슨 일 있니?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요즘 사는 게 많이 빡빡한가 봐요. 거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제대로 당하는지 힘들다고 울며 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들어주고 끊었어요. 엄마도 만약에 전화 오면 그냥 다 무시하세요. 들어보니 그 집에 들어간 후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전력이 있으니 모든 외출이 통제되고 그저 아이만 보며 집에 갇혀 산다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울며 불며 전화를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엔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더니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누구니?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내가 웬일이야. 염치도 없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제가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후회돼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돌아올 자리 없어.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따뜻하고 포근했던 가정을 스스로 걷어차고 배신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술 이후 항암 치료도 잘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치 판정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대로만 잘 유지된다면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고 있어요. 딸아이도 오빠가 아프고 나서부턴 자주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끝까지 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손자도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이 안아주고 채워줄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아들이 수술할 때 병실을 둘러봐도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의지를 잃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